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무너진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요.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뉴스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칭찬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또 자신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훈육 뒤에 바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칭찬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한다는 건 그 의미가 정부의 예산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번에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좀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먼저 지금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기로 수출 회복이 더디고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인데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진단하면서 네. 특히나 불법 비상계엄이 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라면서 이 말은 결국 추경안 처리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그 전 국민 1인당 소비 쿠폰 지원하는 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촉진 예산 2조 9천억 원 편성했다면서 이제 이건 SOC에 조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철도, 네. 도로, 항만 이런 쪽에 들어가고 AI,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내용을 꾸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간곡한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주요 키워드는 그 이념과 구호보다는 실용 민생의 정부가 되겠다. 그리고 공정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추릴 수 있겠고요. 예. 이 연설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만 박수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은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 좀 반응을 달라라는 네. 취지로 농담을 하기도 했고 예. 연설 마치고는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서 의원들 한 명,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하고 악수를 했는데 네. 이때 특히 그 권성동 의원하고 무언가 좀 짧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 권성동 의원이 어깨를 툭 치는 장면도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대화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광주를 방문해서 군공항 이전 둘러싼 이 광주 또 무안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었죠. 네, 이게 광주에서는요.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하고 무안군이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문제 풀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취임 21일 만에 호남을 직접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만 좀 갈등 내용을 보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광주에 있는 민간 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전남이 국가시설을 유치해 온다.
라는 이득이 있는 건데 그렇죠. 무안에서는 왜 무안이냐? 우리 시민들 너무 불편하고 광주가 뭐 지원하겠다 하는 것도 못 믿는다.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자들하고 주민들도 모아서 토론을 했는데 이날도 굉장히 양측의 분위기가 날이 서 있었고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좀 중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 이제 서로 입장을 확인했고 불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정리를 했거든요. 예. 이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는데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면 아무래도 좀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원래 이날 미팅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을 대통령실이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놔서 네네. 시민들이 200명 넘겼고 그 자리에서도 또 시민들이 민원 쪽지를 그렇죠. 건네서 네. 이거 뭐 100장에 달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김혜경 여사하고 함께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원래 김혜경 여사가 먼저 그 전에 갔었어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때는 같이 오겠다 약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찾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회 소식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본격적으로 돌입했네요. 네, 어제 심사 첫날부터 국토위, 환노위, 산자위, 농해수위, 문체위, 국방위 6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안 핵심에서 그 민생회복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심사가 좀 무난하게 갈지는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 비판적이고 네. 그런데 이게 추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추경 심사하려면 예결위원장 인선이 선제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건 추경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으로 전 정부 출신이 유임된 사례죠.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비토를 놓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농업 4법을 두고 그 당시에 농망법이다.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송미령 장관이 거친 표현이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신을 바꿔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사실 송 장관의 유임은 야당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에서도 깊은 우려가 나왔고 네. 특히나 뭐 진보당이라든가 이렇게 노동계하고 가까운 진보 진영에서는 예.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 장관이 뭐 그 농업 4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 의견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면은 어떤 게 이 사람의 소신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런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은 리더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네. 가까운 예로 군 장성들을 계엄의 바둑알로 썼던 것처럼 사실 예. 그때 리더가 달랐더라면 그분들이 이제 계엄군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농식품부 지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유임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보통 공무원 조직들은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예. 조용히. 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낸 건 몹시 이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틀간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제 결국 파행으로 좀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청문회 자체가 난타전이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을 세세하게 내라 이겁니다. 김 후보자의 처가 생활비 지원 2억 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다달이 이렇게 줬다고 해도 총 2억 원 되면 이거 증여세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하고 2024년도 대출하고 상환 내역 또 채무 변제를 위한 그 대출 상환 내역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논란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기록과 대학 성적표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는 일단 뭐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명으로 모든 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여당 역시도 의혹은 무수히 제기를 했는데 좀 한 방이 없었다. 그래서 충돌은 거셌지만 맹탕이었다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예. 결국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날 파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됐다는 그렇죠. 점에서 네네. 물론 뭐 증인 합의가 서로 안 돼서 그대로 진행한 거긴 한데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여당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선례를 남겨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이번에 청문회 이틀간 하면서 도중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한테도 불똥이 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게 주진우의 잘못이라고 하면 김민석이 잘못한 게 아닌 게 되느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네네. 주진우 의원은 주진우 의원대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면 그거에 소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김민석 후보자는 김민석 후보자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당분간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두고 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에 특검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그리고 법원이 어젯밤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 사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나한테 출석하라고 하면 나는 출석할 거다. 이렇게 의향을 밝혔거든요. 예.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오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불응한다면 3번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 윤 전 대통령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애초에 특검의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노린 거라서 아마 이런 결과를 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원한 네. 영장 청구였던 걸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전에 재판부가 내린 보석을 거부했고 네,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지만 그렇죠. 그것 또한 기각됐습니다. 네. 원래 오늘이 구속 만료일자였는데 어젯밤에 구속 만기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어요.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문 열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김 전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최장 6개월 구속기한이 더 늘어났고요. 예. 김 전 장관 측은 곧장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박하고 거부하고 발부하고 또 거부하고 이런 반복인데요. 네. 어쨌든 간 재구속되면서 3대 특검 중에 김 전 장관이 1호 그렇게 되네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란 2인자로 지목된 사람이잖아요. 2인자라는 거는 꼭대기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재구속 또 특검 1호 구속이 되면서 이번에 이 특검 수사에도 앞으로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그런가 하면 다른 계엄군 수뇌부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제 저녁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네. 이제 석방이 되는 건데 각자 원래 이달 말에 다음 달 초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나는 것보다 군사법원이 주거지 제한하고 관련자 접촉 금지 이렇게 조건을 걸고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 보석을 허가하면서 뭔가 특별한 밝혀진 것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원래 회동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네. 내란 혐의 입증의 스모킹 건이 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고 네.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안전가옥에서 모였다. 4명이 모였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하고 참석자들은 우리 연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였고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계엄 다음 날요. 예. 네. 그런데 4인 회동이 아니고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다. 네. 라는 건데 그 4명이라 하면 당시의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예. 에다가 여기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거예요. 네. 그럼 이 면면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단순한 친목 모임이겠느냐, 계엄 대책 회의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렇죠. 커지고 있는 거고 이런 사실들은 수사 당국이 최근에 CCTV로 새롭게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은 앞으로 또 안가 회동 관련해서 검찰이랑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받아서 또 살펴볼 계획이고요. 예.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런 회동이 열렸고 거기서 계엄이란 말들이 논의가 됐다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계획, 내란 고의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지나시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가 많은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안동 분기점 1차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제천 분기점 1차로가 각각 사고로 차단돼 혼잡합니다. 반대 평택 쪽으론 대소 분기점 부근이 한때 사고로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1차로의 통행 조금 전부터 재개됐지만요. 뒤로 6km 구간 꽉 막혀 있으니까요. 구만 꽃동네 나들목에서 미리 우회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청계터널 4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고요. 이후 장수에서 계양 쪽으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경인권인 송내를 중심으로 차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과 용인 일대 주춤하고요. 쭉 올라가 강원권인 둔내 부근으로는 1차로 도로 포장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북수원과 안산 분기점에서 안산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2025년 프로야구 시즌 절반 이상을 소화했는데 지금 순위표 보면 시즌 전에 전문가들 전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 3강을 한화와 LG, 롯데가 형성할 것이다라고 점쳤던 전문가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 팀이 나란히 한 경기 차이로 한화, LG, 롯데 순서로 1, 2, 3위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시즌 초반 뭐 선수들의 줄부상 때문에 하위권까지 쳐졌던 기아가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서 롯데를 이제 2경기 차로 뒤쫓으면서 4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삼성 역시도 이 디아즈 그리고 이제 4경기 연속 또 홈런을 때려낸 박병호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네. 기아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면서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 그 뒤를 또 이제 반경기 차로 또 6위인 KT가 쫓고 있고 네. 그 팀을 또 한 경기 차로 SSG가 쫓고 있고 야, 네. 여기까지가 좀 중위권이 굉장히 7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경기 반 차인 NC까지도 아직까지는 가을 야구 가시권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과 키움만 약간 쳐져 있는 그런 순위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선두 그룹 또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 네. 각 팀마다 이 외국인 선수 뭐 교체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그렇죠. 강화를 꾀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6주간 임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이 됐다 보니까 네. 잠시 동안 부상을
당했던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 한화가 플로리얼 선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리베라토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역시 로젠버그 선수를 대체해서 웰스 선수가 또 어제 첫 등판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가라비토 선수가 오늘 첫 등판을 가질 계획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뭐랄까 좀 태풍의 눈은 롯데에서 이 반지 선수를 대신해서 데려온 감보아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첫 등판에서 좀 독특한 루틴 때문에 삼중 도루라는 약간의 굴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엄청난 구속을 앞세워서 네. 대체 외국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피칭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 혹은 이제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교체가 후반기 경쟁에 있어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예. 어제부로 이 LG와 KT가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좌완 투수인 임준영 선수를 KT에 내줬고 KT에서는 내야수 천성호 선수 그리고 포수 김준태 선수를 LG 트윈스로 이제 보내는 1대2 트레이드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네.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좌완 불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임준영 선수 전역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1군에 합류할 수 있는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옛말에 좌완 파이어볼러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네. 임준영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이 천성호, 김준태 두 선수가 앞으로 이 1군에서 백업 혹은 로테이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성호 선수 지난 시즌에는 시즌 초반에 타격왕 경쟁도 했을 정도로 타격 능력이 꽤 좋은 선수인데 예. 내야 수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너 외야까지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네. 김준태 선수는 포수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느 팀이나 백업 포수 수비와 공격이 나쁘지 않은 포수들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 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과연 가을 야구 진출할 5팀 누가 네. 될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팀이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까요? 한 3팀밖에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상위권에 확실한? 포진해 있는 한화, LG, 롯데 정도는 큰 선수단의 이상이 없다면은 가을 야구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4위 기아부터 이 8위 NC까지는 3경기 반 차이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들어서 이 부상 선수들 김도영이나 나성범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기아는 플러스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부터 5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현재 순위표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하.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한화, LG, 롯데의 기아, 삼성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자 배구의 OK저축은행이 지금 한 10여 년간 터잡았던 안산을 떠나서 부산으로 연고지로 옮긴다는 소식인데 네. 프로구단 연고지 이전이 뭐 쉬운 일도 아니고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더 드문 거잖아요. 보통은 이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프로팀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번에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연고 이전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OK저축은행 측에서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연고지 내에서의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좀 역설을 했습니다. 예.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 관중이 들어와도 2,300여 명의 관중 규모인데 네. 이번에 부산으로 연고지로 옮기면서 사용하게 되는 강서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중 규모 최대 4,200명까지 수용이 와, 가능하기 네. 때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관중을 예. 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산과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규모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배구 엘리트 유소년들이라든가 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생력을 확대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 배구의 기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아하. 여자 배구와 달리 이제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제외하고는 이남 충청권 이남의 팀이 단 한 팀도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국 시청률을 확인해 봤을 때 남자 배구 경기 같은 경우는 대전 이남에서는 거의 시청률이 안 잡히는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도권에 편중된 기반을 조금 분산 확대하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OK저축은행 측에서 내놓은 설명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안산 팬들의 조금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부산은 이제 서울, 인천, 수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프로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오.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망주들이 사실은 배구 부산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OK저축은행 유치를 통해서 이런 배구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차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사회에서 이 연고지 승인, 이전 승인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예. 우선은 이 외국인 선발 제도가 트라이아웃 제도에서 자유계약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부터 내후년 시즌부터 이제 FA 제도로 변경이 됐고요. 네. 이와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총 보수액이죠. 이 셀러리 캡을 줄이는 안건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같은 맥락이냐면은 아무래도 트라이아웃 대신에 외국인 선수를 자유계약 시장에서 체결을 하게 되면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벌충하기 위해서 남 선수들의 셀러리 캡을 조금 축소하는 방안으로 아하. 구단들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을 배려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연고지 이전 얘기를 했는데 앞서 프로야구에서 네. 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도 계속해서 연고지 이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 3월 말이었죠. 이 창원 NC파크 내에서 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네. 이후에 창원시 측에서 재개장을 위한 조치들을 두고서 조금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NC 구단이 좀 속을 태웠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NC 측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NC 구단 역시도 굉장히 좀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마케팅이라든가 연고지 내에서의 네. 자생력 확보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창원시 인구 자체가 최근에 100만 명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10개 구단 연고지 가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구단의 팬들이 오기에 조금은 멀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고로 프로야구 같은 경우 연고지 이전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네. 85년에 이제 오비베어스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을 했고 2000년도에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전에도 연고지 이전을 추진한 구단들이 있었지만 다른 구단들의 반대로 좀 무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연 당장 이게 실행될까라고 봤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네. 부산으로의 연고지 이전을 추진을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한 6년 그 그러네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NC 입장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축구에서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인데 네. 최근 이 FC 서울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기성용 선수가 결국 팀을 떠나기로 했네요. 좀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서울 구단 측에서도 FC 서울에서도 기성용과 잠시 이별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서울에 입단을 해서 10대 때부터 팀에서 주전으로 뛰었을 정도였고요. 그렇죠. 2006년부터 9년까지 서울에서 뛰고 이후에 또 해외파로 유럽 리그에 진출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네, 이후로 네. 축구 대표팀에 또 발탁돼서 주장 역할을 그렇죠. 해내고 또 이제 뭐 대표팀의 뭐 좋은 성적이라든가 런던 올림픽에서의 동메달 슈나 네. 주축도를 이뤘던 선수고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때가 이제 2020년이었는데 네. 당시에 이 FC 서울이 아니라 전북현대와의 커넥션이 이제 제보가 되면서 FC 서울 팬들의 분노가 많이 이어지는 그런 네. 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기성용 선수가 당시에 국내가 아닌 마요르카로의 단기 임대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네.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러면서 서울 원클럽맨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에 부임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좀 배제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수는 어쨌든 경기장에서 계속 뛰고 싶은 것이 그렇죠. 본능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 떠나는 것이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수가 더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이 포항을 기성용 선수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박태하 포항 감독과의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이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에서
대표팀 막내 코치로 박태하 코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이어진 인연이 사제지간의 정으로 인해서 아마 포항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렇게 프로 선수가 팀 이적하는 일이야 뭐 종종 많이 있지만 네. 서울에 있어서 기성용 선수는 뭐 상징과도 같은 레전드에 거의 달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네. 팬들이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 네. 구리 훈련장에까지 팬들이 찾아가서 김기동 감독을 향해서 좀 성토의 목소리를 내는 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FC 서울 팬들의 또 이야기는 이런 부분인 게 고요한 선수, 박주영, 이청용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까지 레전드들이 그 말년에 팀과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네, 이렇다 네. 보니까 FC 서울이라는 구단이 중소 클럽도 아니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연고지라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전드 상징적인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근조 하완 씨라든가 트럭 예. 시위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구단을 향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 탁구 대표팀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끝난 WTT 류블라냐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혼합 복식 그리고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이 루블리아나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서 모두 이제 금메달을 따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임종훈 선수가 2관왕에 등극을 했죠. 예. 임종훈 선수는 이 안재현 선수와 이뤘던 남자 복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였던 펠릭스 르브롱, 알렉시스 르브롱 형제 듀오를 꺾고 오. 또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네. 이어서 혼합 복식에서는 뭐 파리 올림픽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신유빈 선수와의 조합을 예. 통해서 또 금메달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훈, 안재현조 같은 경우는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와. 퍼펙트한 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세계 탁구 흐름에서 봤을 때는 복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림픽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대회였고 네. 신유빈 선수 역시 이 혼합 복식 우승에 이어서 여자 복식에서 또 새로운 파트너인 최효주 선수와 준우승을 또 합작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유한나 선수 그리고 김나영 선수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조합을 시험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탁구 대표팀에게 다양한 변수가 그리고 이제 옵션이 생겼다는 점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성과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가올 이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남녀 단체전이 빠집니다. 네. 이 남녀 단체전이 빠진 대신에 남녀 복식이 다시 부활을 하고 아하. 혼성 단체전이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복식조에서 금메달 그리고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은 다가올 LA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좀 좋은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육상 역시도 어느 때보다도 뭐 미래가 밝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구미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번에 열린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여러 번 좀 깨졌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긍정적인 측면은 네.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남자 세단 뛰기에서 이 김장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무려 2009년에 김덕현 선수가 작성했던 한국 신기록을 네. 경신을 했습니다. 이야. 16년 만에 이제 경신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6차 시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는 9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까지도 좀 참가를 노려보고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있는 대표팀 같은 경우는 남자부 1600m 계주 결선에서 2015년에 성균관대학교가 작성했던 기록을 또 이제 10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또 이제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부 포환 던지기 결승에서는 박시훈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박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달 20일에 한국 남자 고등학교부의 신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한 번 더 갈아치웠습니다. 네. 굉장히 이 페이스가 빠르다. 이런 점에서는 또 이제 포환 던지기 같은 기초 종목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남자 1500m 중장거리 종목에서 이재웅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 열렸던 일본 호크란 디스턴스 챌린지에서 또 이제 남자부 1500m 기록을 앞당겼습니다. 네. 이 기록이 이제 이진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90년대에 나왔던 기록이거든요. 와, 예.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후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오히려 이 단거리라든가 장거리랑은 다르게 중장거리 종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이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육상 선수권에서도 일본의 1인자인 이자와 가스토와 막판 경합을 벌였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뭐 세계 육상 선수권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463님, 저 어부인데 세상을 알기 위해서 어부도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떤 동물은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같은 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 고유어로는 겨울잠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동면이라고 하죠. 보통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박쥐, 고슴도치, 다람쥐 같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곤충이나 개구리, 뱀 따위의 변온동물의 월동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잠이나 동면이란 말은 이런 뜻 외에도 발전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침체된 경기는 계속해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표절 시비에 휘말려 한동안 작품 활동이 없었던 그 작가는 오랜 동면을 깨고 최근 신작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잠과는 달리 열대지방의 도롱뇽이나 악어와 같은 일부 동물이 여름철의 더위나 건조기를 피하려고 여름철 일정 기간 잠을 자는 것을 가리켜 여름잠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봄과 가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가을잠이란 표현은 사전에 없고 봄잠은 있습니다. 봄잠은 겨울잠이나 여름잠과는 다르게 봄날에 노곤하게 자는 잠을 뜻합니다. 벼뜨는 마룻바닥에 누워 봄잠을 자고 나니 피곤이 다 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곳곳이 흐립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쉬어가겠고 모레 토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대전 28도, 광주와 제주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모레 토요일 낮에는 서울 29도, 광주 31도, 대구의 경우는
토요일에 33도, 일요일에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은 주말부터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이어서 무더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정부 추경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 속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이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정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차량에 적발된 중국인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한 명에게는 외국인 상대로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특히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과 이제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심리는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근데 같이 오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의 6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20으로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9포인트가량 뛰었습니다. 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년 전 2021년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때 당시에 영끌, 패닉 바잉 이 시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자고 나면 오른다, 앉은 자리에서 뭐 바로 호가가 올라가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가계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이달 말 하면 이런 추세로 하면 이제 6조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7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고 이런 이례적인 현상에 이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주택이라는 담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보다는 통상 금리가 한 1%포인트 높아야 정상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뭐 가계대출 강화하겠다,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굉장히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관리 감독하다 보니 네. 오히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달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이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빨리 통장 열어놓자, 개설해 놓자라는 이제 이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런 속도라면 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신용대출은 지난 2001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기껏해야 뭐 억대 연봉자들 억대 이하로 받을 텐데 이거 갖고 이제 이 부동산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면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핫하니까 네. 주식의 이른바 이제 비투하는 수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런 내수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덩달아 지금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격이 치솟아서 소비자들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소비 쿠폰 받으면 이게 어차피 이제 골목 상권에서 써야 되는데 네. 제가 축산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시장에 가보면 축산물 가격이 예전만 같지 않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왜냐 수입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내 이상 기후로 이 소사육 두수가 이제 1950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수입산은 환율, 고환율 여파가 겹치다 보니 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35%가량 올랐고요. 네. 대체진 호주산 쇠고기도 25% 가까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파는 국내산 돼지고기, 한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내산 돼지고기도 1년 전에 비해서 약 4%가량 올랐고 환우는 사실은 계속 내렸거든요. 예. 작년에 비해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는데 만에 하나 이제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면 이 수요가 고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할 당시를 돌이켜 보면 네네.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한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소사육두수를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 사육두수 늘린 게 언제 영향을 미치냐? 지난 정부에서 이 한우의 경우는 공급 과잉,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보게 되면 어떤 정책의 효과와 어떤 물가 안정간 이제 균형이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쯤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30대에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9월 전국의 30세부터 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30대에서 60대에는 은퇴 이후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은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크게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평균이 한 96만 6천 원.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쯤 한 100만 원 가량 되지만 네. 3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높냐? 개인연금 가입도 10명 중 1명, 10.7%에 불과해서 네. 노소득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응답자들은 평균 66.5세까지는 소득 활동하겠다, 일하겠다라는 거고요. 60대에서는 이 나이가 더 올라갑니다. 예. 적어도 10년 더. 평균 70.7세까지는 일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른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 이 소득 공백 어떻게 메꿀 것인가 또 고령자의 이제 노동 현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삶의 질에 대한 어떤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폭넓은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제가 은퇴할 시점에는 또 얼마가 필요할지 감이 또 안 잡히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 뭐 보험료 납입 독촉 등기 우편으로도 받지만 뭐 카카오톡 같은 전자문서로도 받는데 이후에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온 거는 이제 일십이라고 해서 읽지도 않고 바로 이제 삭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보험사로부터 이런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문서로 받은 보험료 납입 독촉 네. 효력이 있느냐? 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자인 B 씨가 전자문서로 납입 최고 통보를 받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네. 그래서 B 씨의 주장은 뭐냐? 아니 보통 통상 등기우편으로 독촉하지 않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전자문서 수신했고 열람한 기록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해지가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이 열람 여부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유통증명서를 판단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료 납입하라라고 이제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게 보험사에서 보낸 건지 정말로 이제 불편한 이제 이 문자 이 홍수에 따른 이제 이 패싱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같은 그 경로로 들어온 이런 뭐 문서들도 꼭 확인을 잘 해보고 지우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직구할 때 사용하는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있죠. 개인 식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내년부터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유효 기간이 내년부터 1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관세청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용 방지를 위해서 네. 개인의 어떤 통관 고유 부호를 매년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해외 직구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이 번호 12자리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누구나 관세청에서 만든 12자리 부호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제 관세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별도로 만들어 활용해 왔는데 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발급자는 이제 이 발급을 기준해서 당연히 1년 이내 유효 기간이 생기고요. 네. 또 기존 발급자도 이제 2027년 생일 기준으로 자동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 이제 30일 전에 갱신하지 않게 되면 네. 자동으로 이제 폐기되니까 예. 그 이전에 이제 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갱신이나 재발급은 어디서 하느냐? 네. 관세청 누리집이나 세관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급받는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앞으로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관세청을 통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벽걸이형 에어컨, 뭐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혹은 뭐 방에 두는 벽걸이형 에어컨인데 이게 주요 제품마다 뭐 냉방 속도나 전기 요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지금 아마 여름 성수기여서 에어컨 정비하시는 분들 신청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요. 예. 특히나 1인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벽걸이 에어컨 한국소비자원이 5개 제품의 품질, 에너지의 비용, 안전성을 평가했더니 네. 우선 이제 에어컨의 핵심 성능이 이제 냉방 속도. 냉방 속도가 얼마나 빨리 냉방이 되느냐인데 네. 가장 빠른 거. 이 네. A 제품이 가장 빨랐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늦은 제품은 5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와. 시원해지는데.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음이거든요. 네. 소음 발생도 대부분 조용해서 전 제품이 이제 관련해서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근데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구입 가격이 다소 높았어요. 네. 그런데 월 전기요금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적어서 경제적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제 기능, 효율 모두 이제 꼼꼼히 좀 비교해가면서 구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네네. 자세한 이 5개 제품별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야, 이게 시원해지는데 걸리는 속도가 5분이나 차이가 나면 그 안에 정말 저는 막 땀도 많이 흘리고 짜증도 많이 짜증나죠. 나거든요. 네. 아, 혹시 고장난 줄 알고 저는 꺼요. 그러니까 혹시 에어컨 새로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결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8242님, 평소에는 점심시간이 달라서 라디오를 잘 못 듣는데 오늘은 딱 12시에 점심시간이라서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뉴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세모정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어부분도 듣고 계시다고 하고 지금 또 어디서 이렇게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덥고 습한 날씨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이제 장마도 왔는데 장마도 물놀이는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국 곳곳에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고요. 비가 주춤하는 사이사이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2020년 발표된 코요태 바다 들으시면서 시원한 기분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지난 시간에 아이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자로 아이를 혼내고 나면 아이가 풀 죽은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양육하고 나서 아이가 풀이 막 훈육하고 나서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좀 마음 아프고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좀 다독여주면서 막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하면서 뭔가 잘한 점을 이렇게 칭찬을 해줄까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그 이유가 훈육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것 같으니까 기죽을까 봐. 다독임이나 칭찬으로 이를 채워보겠다는 접근 방식인데요. 네. 막상 실제로 해보시면요. 이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맞아요. 실제로 이 부분은 훈육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이 왜 좋지 않은 방식인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아울러 그렇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법, 칭찬 타이밍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해요. 네. 자,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올바른 자녀 칭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간 아이 양육할 때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정연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는데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역시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럼요. 칭찬은 성인인 우리가 들어도 좋잖아요. 그럼요. 하물며 인지와 정서의 성장이 새싹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부모와의 안정적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죠. 네. 또 칭찬은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우리 민준이가 가방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 이러면 이 민준이는 가방 정리를 계속 잘할 동기가 형성이 되죠. 네. 또 아울러 자기 주도성과 노력의 가치도 알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칭찬하는 일은 성장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그 훈육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아이 칭찬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먼저 훈육 직후에 아이를 칭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이러실 때는요. 이게 그냥 부부 관계나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동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방식이 어떻게 느껴질까 대입해 보시면 얼추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직장 상사가 제 보고서 내용이 이게 뭐냐고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머 영경 씨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참 좋아. 웃는 미소가 예쁜 영경 씨 오늘 또 파이팅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아이들도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어색하지 않은 소통 방식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좋은 소통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네네. 예, 아이를 혼내고 나서 바로 칭찬을 하는 것은요. 효과성도 낮을 뿐더러 아이들이 소위 위로용 칭찬임을 눈치채고 오히려 부모의 권위를 약하게 만들고 부모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 이제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부모의 권위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무엇보다 아이가 훈육받는 이유, 즉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정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혼났지만 결국 좋은 말 들었네 뭐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조금 사라지게 돼버리거든요. 또 소아청소년 시기는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도 배워 나가야만 하는 시기인데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도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가 항상 먼저 나서서 칭찬으로 바로 달래주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는 힘이 약해지고 계속해서 외부 위로를 요구하게 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낼 때는 이게 뭐 때문에 혼내는 거다가 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자기 뭔가 반성이 되도록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참 좋은 정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훈육을 한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어떻게 좀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훈육 후에 아이를 달래주는 좋은 방법은요. 칭찬을 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엄마가 너에게 화낸 건 너가 아까 장난감을 집어 던졌기 때문이야. 엄마도 화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속상하지만 그런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만약 아까처럼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예. 내용보다도 톤 앤 매너만으로도 아이들은 진정이 될 수 있고 교육 역시 함께 가능합니다. 정말 뭐 어른 아이가 뭐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느끼게 되고요. 결국에 이 칭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부모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좀 해볼까요? 네. 예, 먼저 잘 아시는 결과 중심의 칭찬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결코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네.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칭찬은 받아야만 합니다. 네. 잘했는데 칭찬 못 받으면 그 행동 뭐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겠죠. 예. 결과가 나쁜데 과정만 잘한 동생은 칭찬받고 결과가 좋은 나는 동생 기죽을까 봐 칭찬 못 받는다?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칭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결과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네. 결과만 칭찬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 100점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 역시 내 새끼 이번에 또 1등 했네. 엄마 우리 새끼 덕에 살아. 이렇게 SNS에 올리고 네. 카톡 프사 아예 상장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못한 결과는 아이가 좀 숨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7점, 뭐 2등 이런 것도 다 엄청 잘한 결과인데 네. 그 결과에 스스로 좀 위축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속상하게 되고 네. 또 다음 시험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느끼게 돼서 긴장으로 인해 다음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했는데 칭찬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다 1등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간의 수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순위가 결정되는 시험 같은 것들이 아닐지라도 일상 곳곳에서 칭찬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아이가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숨기거나 막 스스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비교를 섞은 칭찬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누구네 뭐 누구는 어땠는데 뭐 이런 네. 거. 예. 우리 새롬이는 윤서보다 훨씬 똑똑하다야. 아우 안돼. 우리 지원이는 동생보다 확실히 낫다니까. 아이고. 이런 칭찬들은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쭐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네. 마음의 비교하기라는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의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나쁜 비료 같은 것이 됩니다. 예. 우리 전부 비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비교를 섞어서 칭찬해 주시면 아이 마음속엔 항상 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들어요. 네. 그럼 어디 가서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가 습관적으로 파파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위에 따라서 내가 남을 대하는 자세도 뭐 달라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위치가 상기되면서 하루의 기분이 그 위치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어요. 네. 그렇게 살 필요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섞은 칭찬은 항상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경쟁심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무조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닐 것 같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막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칭찬은요. 하실 때만 하셔야 되고 받을 만큼만 주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칭찬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대부분 평범하거든요. 네네. 비범한 것들이 하나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네. 그것이 평범한 것이지 열등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너무 특별하고 비범해야 돼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이들에게 찾아주려고 그만한 일도 아닌 것들을 막 너무 과장해서 칭찬해 주곤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집에서는 의기양양할지 몰라도 네. 밖에 나가면 자기보다 더 잘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이 있는 걸 아이도 분명히 보게 되고 네. 그러면 그때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기가 좀 쉬워요. 네네. 또 계속해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 없이 주저주저 멈칫멈칫하게 되는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칭찬은 그냥 필요할 때 진짜 할 때만 하시고 받을 만큼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많이 하는 칭찬 아이 성장에 득보다는 독이 됩니다. 칭찬도 과하면 독이다라는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칭찬은 정말 강력한 양육 도구이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칭찬의 핵심은 진심과 구체성입니다. 건성건성하게 우리 지용 씨 잘했어? 뭐 이런 것들이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질 뻔했어요. 예, 아니면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런 소리가 나를 뭐 춤추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진심이 담겨 있는 칭찬만이 칭찬으로서 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려면요. 칭찬의 핵심 중 두 번째인 구체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옷을 사러 갔는데 고객님이 웜톤이셔서 이 베이지색 니트가 찰떡처럼 어울리세요. 워낙 쇄골 라인이 이쁘셔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니까 정말 이쁘세요. 이러면 사고 싶어요. 네. 선생님 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분이 참 좋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니 진심처럼 들리고 그렇죠. 일단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분명히 관심을 주의 깊게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 그것이 아이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인 아이 행동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그냥 잘 그렸네 이런 게 아니고 나뭇잎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색칠한 걸 보니 정말 정성이 느껴져서 보기 좋아. 이렇게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 아이가 더욱더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진심과 구체성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메모하고 있습니다. 진심과 구체성. 뭐 누구에게, 아이뿐만 아니라 이 어른에게 칭찬을 할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진심을 더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뭐 칭찬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겠지만 혹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표현도 있을까요? 네, 앞서 얘기했던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게 이건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네네. 또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닌데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도 흔히 하는 좀 장난 섞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드디어 네가 사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약간 이게 칭찬인 듯 칭찬 아닌 그러니까 애 말이거든요. 입장에서는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게 쿨해 보이기도 해서 이렇게 네네네. 하기가 쉬운데 애들은 이걸 좀 비아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네. 또 아니면은 또 흔하게는 이제까지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잘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칭찬 같은데 이게 좀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네. 아니면 그래 뭐 오늘은 잘했네. 이런 것들은 상처. 지금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칭찬보다는 조건부 승인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칭찬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진짜 톤이나 그 매너,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우리 선생님의 연기력에서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에게 표현하고 뭐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분들도 계시지만 어색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노력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관찰부터 해주세요. 관찰. 예, 생각보다요 아이가 가만히 잘 놀고 있거나 뭐 문제 안 일으키고 있으면 그때는 안 쳐다보고 그저 본인의 핸드폰이나 넷플릭스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그냥 잘 놀고 있고 가만히 숙제 잘하고 있고 스스로 밥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칭찬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핸드폰만 보시고 계셔서 아이를 잘 못 보시고 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잔소리하게 되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일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찬이 어색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일단 관찰부터 해주세요. 보다 보면 예쁜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점심 먹기 위해서 손 씻고 왔네, 아이고, 깔끔하네, 잘했다. 이런 네. 것들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간혹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칭찬하는 게 너무 평가 지적질 같아서 꺼려진다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참 잘했어 이런 게 조금 어색하시고 좀 불편하시다면 네. 정리 참 잘해줘서 엄마 편해졌다 고마워 이렇게 나의 감정을 추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 칭찬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사춘기 접어들고 부모와 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서 뭔가 마찰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칭찬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칭찬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비단 청소년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도 우리 부모님께 칭찬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욕구는 좀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네. 다만 사춘기 아이들은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칭찬하는 데 있어서 그 칭찬의 의도가 너무 직접적이면 좀 낯간지러워하고 거부감 들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은 질문에서처럼 별달리 칭찬할 게 없어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저 소아성실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게 저희는 다양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만 잘해도 잘하게 보이는 게 많아요. 장점이 크게 보이는군요. 근데 아이를 뭐 하나 둘 이제 키우고 계시는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뭐 예전보다 확실히 사춘기가 되니까 못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너무 심통 내는 걸 갖다 도대체 이걸 칭찬해줘야 되나 싶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누구든 분명히 뭐 하나라도 칭찬할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제가 주말에 TV에서 하는 영화를 봤는데 범죄자를 면회하고 있는 수녀님이 당신은 내 말을 참 귀 기울여 듣고 있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 정말 칭찬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면 칭찬할 거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도저히 못 찾겠다 싶을 때는요. 말할 거리가 없으면 일단 애가 학교는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깨 한번 툭 두드려 주시거나 조금 더 사이가 괜찮으시다면 살짝 안아 주시거나 그렇게 도드려 주세요. 이제 그랬을 때 애들이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별 말 없이 나가요. 되게 시큰둥해 보여서 더 기분이 확 상하는데 부모 입장으로서. 근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새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나가면 진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아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저축처럼 작용하곤 해요. 찬찬히 좀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칭찬할 거리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칭찬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임진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칭찬 섞인 말을 하면 울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네, 아침에는 좀 각성 조절이 어렵고 특히 영유아들은 아직까지 수면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각성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일어나는 게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도 알람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감각 입력 정보들이 좀 덜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목소리 이런 거 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몸을 일으켜 준다거나 감각 정보를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서 굳이 칭찬 섞인 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칭찬 섞인 말조차도 조금 뭔가 이렇게 네, 듣기 성가실 싫거나 수 그럴 수 있죠. 있으니까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일으켜 세워 보시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2216님 훈육과 칭찬을 멋지게 섞어서 아이를 혼내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어요.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과 기름은 그냥 안 섞여도 됩니다. 네, 그냥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각자의 매력을 배가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훈육을 제대로 그 역할로 해서 아이를 잘 좋은 행동들을 익숙하게끔 만들게 하려면은요. 네. 훈육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단호해야 되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훈육하다 보니까 네. 문제 행동의 교정이 안 된다거나 장난처럼 여기고 히히 거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힘들게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훈육은 훈육할 때만 하시고 칭찬할 땐 또 그것만 멋들어지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시켜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김창래님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존감이 오를 텐데 하루에 무한대로 칭찬해도 괜찮을까요? 칭찬의 팁을 좀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할 때만 이렇게 애가 들을 만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해주면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입에 발린 말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칭찬해 줄 때도 그냥 심드렁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저희 집 애들만 해더라도 막 계속 칭찬해주면 뭐 엄마는 항상 엄마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만 해주십시오. 네, 칭찬을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혼을 낼 때는 또 분명하게 혼을 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진짜 덥고 습한데 네.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도 무섭고 습기도 무섭고 비도 무섭고 장마철 특히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공연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나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연장이 생각보다 진짜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뭐 뛰어다니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연기하고 막 이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막 여름철 마케팅 그래서 공연 쪽에서 마케팅으로 그 공연장으로 오시라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사실은 매년 이렇게 여름이 역대급 더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더운데 공연장이 많이 그렇게 시원한가 봐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런 날씨에도 바람막이 정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여름에도 추운 정도군요. 네, 공연장 안에서 입구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좌석에 따라 좀 다른데 공연장 에어컨에 바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좌석. 이쪽 자리는 추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면서도 더우니까 반팔 입고 가면 공연 중간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럴 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이런 여름철에
바캉스 공연장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이 워딩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공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방금 전에 이제 이런 더위 얘기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정말 더운 여름을 정말 뻥 날릴 수 있을 만한 공연 오,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공연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어렵기도 하고 네. 굉장히 독특해요.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 예. 타이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공연일까요? 약간 이제 스웨그 에이지와 조선 어울리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인데 네.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우리나라 랩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랩, 예, 랩. 힙합 랩, 그 랩이요? 지금은 목공소 진짜요? 뭐, 뭐 이런 느낌.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공연 전 넘버가 랩 음악으로 만들어진 그 외국의 히트 뮤지컬 해밀턴 같은 그런 공연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그 뮤지컬 넘버들의 어떤 그런 넘버들도 있고 그런 랩 뮤지컬도 있고 랩 넘버도 있고 이게 좀 잘 조화롭게 섞인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어쨌든 가상이긴 하지만 조선 시대가 배경인 건데 랩 음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퓨전 사극 같기도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 공연 순수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가상의 조선 시대니까 창작 뮤지컬이 아닐 리 없는데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창작 뮤지컬로서 관객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평론가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고요. 예. 이게 2019년에 초연됐었는데 저도 이제 초연, 재연, 3연까지는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초연 때부터 관객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받았었고 흥행도 괜찮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네. 일단 초연된 이후에 그 8회 예그린 어워즈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어워즈인데 네. 이때 앙상블상을 받았고 앙상블상 받았다는 게 그냥 주연상 이런 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 하모니가 굉장히 이 앙상블들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뚜렷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4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녀 신인상 받았고 네. 그때 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문에 뭐 의상, 안무, 무대, 조명, 연출 뭐 이런 음악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은 작품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안무상 이런 걸 수상하면서 이제 뭐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공연이다. 이야, 아니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좀 제가 제 아쉽다.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잘못됐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바쁘셨으니까. 예. 근데 사실 뮤지컬이라고 하면 그 왜 대극장에서 뭐 뭔가 화려하게 올라오는 공연 그리고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알만한 공연. 이런 공연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 창작 뮤지컬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 그렇죠. 토니상을 받으면서 뭔가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 뮤지컬 그러면은 외국 뮤지컬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이 얘기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젠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도 우리나라만의 정서 게다가 정상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대중적인 정서도 잘 섞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외국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그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K 뮤지컬 로드쇼 인 런던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 작품이 선정돼서 런던에서 이제 해외 쇼케이스를 한 거죠. 런던에서 외쳐 조선을. 그러니까요. 완전 한국적인 뮤지컬을. 근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보도 자료에 의한 얘기지만 듣기로 폭발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쓸 리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진짜 어쩌면 미래의 어떤 토니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제작사에서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진짜 이렇게 해서 K-뮤지컬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작품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줄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잘 모르시는 공연이라는 생각으로 노래 두 곡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곡 듣고
공연 그럴까요? 내용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그 사실 이 작품에서 정말 신나고 재밌는 노래가 많거든요. 아까 네. 랩 뮤지컬도 말씀드렸고, 예. 게다가 이제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되게 그 인상적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중간에 오웨오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반복. 네. 그겁니다. 예. 아 이거예요? 쉽네요. 네. 바운스도 잘 타시는데. 네. 이제 그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뭐 축하 공연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간도 시간이고 라디오를 통해서 공연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방방 뜨는 곡보다는 네. 약간 뮤지컬스러운 넘버를 한 곡 먼저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첫 번째 곡은 극 중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진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이 진이라는 캐릭터가 진정한 본인의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부르는 약간 상상되시죠? 예. 조선시대의 여성이 나의 그렇죠. 길을 선택하겠다는 이런 비장한 각오의 넘버인데 네.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주다온 배우라는 분의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나의 길 함께 듣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해 아무리 소리쳐봐도 난 여전히 제자리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었나 그리도 높던 운명의 벽인가 이런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 고통의 길 끝에 마주한 갈림길 나의 길은 끝없는 방황 나의 길엔 처절한 아픔만 마음이 닿는 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난 그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 아냐 그토록 힘든 일들도 견뎌왔는데 초라한 내 모습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나의 길을 포기하진 않아 아픔도 내 길이라 생각해 발걸음 닿는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지금 난 아직 멈출 순 없어 옳다고 믿는 일에 주저해선 안 돼 머물러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운명이란 거짓말에 속지 않아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해 내 운명을 거부하겠어 정해진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곳에서 어디든 당당히 외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 간절했던 고민은 끝났어 정해진 이 삶에서 벗어나길 다짐해 지금 난 나의 길을 찾아 나가 뮤지컬 스웨그이즈 외쳐줘서 나의 길 주다운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정말 비장해서 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마지막에 근데 여운이 처음 남겼어요. 네. 이 음악을 처음 들어보시는데 중간에 약간 멜로디를
허밍으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상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예. 멜로디가 좀 익숙하게 흘러나오는 게 가사 전달에도 좋고 그래서 근데 이 노래 정말 좋고요. 그 극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혼자 부르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참여했을 때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였냐면 뭐 여러 가지 공연의 내용을 살짝 좀 바꿔서 보여드렸던 이벤트였는데 그날 이 노래를 부를 때 극 중에 나오는 이제 혼자 부르는 넘버거든요, 이게. 원래. 근데 극 중에 나오는 여성 배역들이 다 이 노래를 합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진은 주인공이니까 부르는데 그때 뭐 하녀 그다음에 약간 신분이 낮은 계급에 있는 여성 배우들이 조선시대 억압받는 시대에 다 같이 나와서 합창으로 나의 길을 부르니까 덕설 돋았어요, 조심.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관객분들도 여성 비율이 많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그리고 이제 감동적이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의 아이디어였다. 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뛰어난 이벤트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공연 줄거리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의 조선이 시대적 배경인데 이 가상의 조선 이 설정은 이 상상 속의 조선은 시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있잖아요. 그 시조가 국가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뜻이냐면 백성들이 삶의 고단함이나 막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시조를 부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모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시조 활동을 금지시켜 버리게 된 거죠. 사실 백성들이 입을 막았다. 이런 설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뭐 자유, 행복 이런 것도 잊은 채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몸소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탄압받고 눈치 봐야 되는 세상에 주인공 단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단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어떤 이제 그 시비가 생겨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조를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이게 돼요. 근데 이 시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조의 느낌이 아니라 요즘의 랩처럼 여기서 요즘의 랩처럼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게 딱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조가 금지된 시대니까 결국 잡혀갈 위기에 딱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단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는 여성 아까 조금 전에 노래 이 여성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성이 속한 단체가 골빈당이라는 단체인데 이들은 이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을 시조를 통해서 진짜 백성의 소리를 외치고 사람들한테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이런 단체였던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고 자, 한편 왕의 이제 비선실세이자 시조 대판서인 흥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공연의 빌런인데 사실 빌런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흥국이라는 사람이 골빈당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시조자랑이라는 거를 15년 만에 열리게 만들어서 이 골빈당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펼쳐나가는지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밌고 시원한 공연에 묵직한 메시지까지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선 시조자랑 이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조선 시조자랑 정확합니다. 공연 보신 분 같습니다. 이때 정말 재미있는 그 노래들을 많이 불러드려서 관객들이 굉장히 신나게 볼 수 있는 공연이고요. 마지막 노래는 이 공연의 메시지가 묵직하게 담겨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넘버. 이거 팬텀싱어 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임규영 배우의 목소리. 이번 시즌에 참여하거든요. 이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공연 소식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 함께했고요.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중 새로운 세상 단 역할의 임규형 배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며 맘에 없는 소리였잖아. 난 몰래 매일 꿈꿨네. 모두가
나라 신분이 중요하다고 자유를 빼앗고 백성의 운명의 족쇄를 채우나 이게 당연한 일인가. 도대체 그까지 권력이 뭐라고 사람의 운명을 맘대로 좌지우지해대나. 너무 답답해 정말 갑갑해. 이대로는 안 돼 바뀌어야만 해. 아버지가 바랬던 꿈 같은